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유족 등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아래 위로 흔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야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 한 목소리로 5.18 정신을 계승하자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별도로 모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앞두고는 정치권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제42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의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통합을 강조했고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모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 결정권을 쥔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 이후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해졌는데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90분 동안 열린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이 완성 단계라며 북핵 대응과 경제 안보, 영내 협력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의 재산 48조 원이 증발한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쇼미더경제 코너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정신이 자유민주헌법 정신 그 자체이자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던 후보 시절 공약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7차례 손질한 6분 분량의 5.18 기념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5월 정신과 통합이었습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통합이 빠졌다는 일부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엔 아예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자체라고도 강조했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던 후보 시절 공약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호남을 향한 메시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산업 고도화로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고 올해 초 광주 시민에게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마음도 변치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비한 원고에 없던 마무리 발언까지 현장에서 추가했습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35차례 등장한 자유가 이번 기념사에서도 12차례로 가장 많이 거론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히 누리되 이를 지키고 확대할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고 민주의 문도 지났습니다. 새 장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간 광주행 KTX 특별열차에서도 거듭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익숙한 전주가 흘러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망설이는 기색 없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양쪽 유족과 맞잡은 손을 흔들며 마스크가 들썩일 정도로 힘차게 목청을 높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기념식 식순에서 빠지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합창으로 불렀던 노래가 보수 정부에서 처음 재창으로 불린 겁니다.
대통령과 장관들, 여야 의원까지 한 목소리로 부른 75초 노래는 단연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 처음으로 민주의 문도 통과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으로 시위대에 막혀 추모탑에 접근도 못했는데 이번엔 유족과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고 늘 차량으로 식장에 곧장 진입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용 헬기 대신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새 정부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100여 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통합, 원팀 행보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유가족과 비공개 면담에서 5월 정신을 이어받아 성실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매년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모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인준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당에선 인사청문회 뒤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공격에 빌미를 둘 수 있어 지도부의 고심이 깊은 모양새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이 지명 47일 만에 이뤄집니다.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의원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임명 찬성이 높은 국민 여론에 역행하지 말라면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족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역행을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한동훈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는 벌써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위해 버리는 카드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결국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표결 방향을 정합니다. 인준 부결에 무게가 더 실리는 기류가 감지되지만 일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의원총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론까지 당내 의견을 엇갈립니다. 지금 여론도 그렇고 당내 이제 흐름도 그렇고 두 갈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의총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그걸 좀 봐야 되겠죠.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이 6일 지방선거 전 전국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사이 각종 의혹에 임명이 보류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총리 인준의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계승을 강조한 오늘, 이전에 보수 정권에서 진행된 5.18 기념식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광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의미와 함께 향후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 주요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고 얘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한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은 오늘 기념사에 5월 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통합의 철학 이런 내용들이 다 두루 담겼네요. 예,
일단 통합이라는 얘기를 단어를 두 번을 얘기했고요. 자유라는 단어는 1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가 이 지금 5.18 정신하고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정치 과정 자체가 통합이다라고 예전에 이제 기자들 질문에 또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이라는 단어가 왜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5.18 정신이 어떤 통합의 가치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뭐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보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날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먼저 이제 광주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이제 5.18 단체들하고 만나게 한다든지 전 의원들을 같이 요청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전원이 참석을 한다든지 KTX를 타고 내려가면서 어떤 소통을 하는 과정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은 어쨌든 당내 강경 보수의 어떤 뭐 영향을 받거나 눈치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빚진 게 없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선거 과정에 얘기를 했는데 1980년에 이제 전두환한테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본인이 어떤 신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수 대통령으로서 이제 민주의 문을 통과해서 입장한 것도 처음이라고 그래요.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이제 같이 제창을 했는데, 자 이런 광경 자체가 뭐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그렇죠. 이게 민주의 문은 사실은 이제 보수 대통령으로 처음인데, 뭐 이를테면 소위 말하는 진보 대통령들도 거기를 못 들어가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런 경우도 뭐 이를테면은 뭐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못 들어간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어쨌든 지난번에 후보 시절에 광주를 방문했을 때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5.18 단체들도 어느 정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잡음 없이 무난하게 들어갔다라는 거 이런 과정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기념식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택한 변화 그리고 당연히 걸었어야 되지만 좀 늦었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 여야가 앞으로 헌법 개정을 개정 헌법을 논의할 때 이 5.18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헌법 전문에 추가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쉽게도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사에 그 부분을 발언하는 것을 검토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지금 윤호중 위원장의 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이제 공언을 했었지만 오늘 기념사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죠. 예, 그래서 당초 언론 보도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이제 언급할 것이다 이런 예측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안 한 것, 직접 헌법 전문에 올리겠다라고 언급을 안 한 것을 좀 가름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좀 정치적 부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개헌 특위를 만들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인데 지금 정권 초기에 바로 개헌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게 아니라 또 개헌을 하자고 하면은 또 권력구조 개편이니 이런 것들이 막 더 계속 붙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국 주도권을 조금 게다가 소수 여당인 상황에서 조금 잃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아마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번은 아니더라도 뭐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다시 이제 그거 남겨두고 나중에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방식으로 또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이 그 제안한 것처럼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먼저 이 5.18 정신을 이제 수록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건데 그게 현실성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는 어쨌든 200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양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개헌이라는 게 역대 우리가 개헌해 봤지만 87년 이후에 안 됐잖아요. 개헌이 안 되는 이유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또 더 넣고자 하는 거 빼고자 하는 게 다 달라서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협치의 한 과정으로서 요것만 진짜 딱 넣는 거를 고려를 뭐 대통령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당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거가 이제 전국의 어떤 뭐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좀 뺏길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추후에 이거는 어떻게 될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저렇게 대통령과 뭐 이 여당 의원들, 뭐 야당 의원뿐만이 아니고 뭐 장관들 대거 이제 기념식에 일제히 참석했었던 그 광경 자체가 일종의 이제 통합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 호남 민심에 이제 공을 들이는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뭐 중도표를 염두에 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이제 호남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무릎 사죄도 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게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호남에 방문을 해서 나는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굉장히 좀 자유롭다. 그래서 그런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온 것은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뭐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선거를 앞두고 그런 중도 민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의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직접적으로 지자체장을 지금 국민의힘이 바로 선출을 하거나 호남 지역에서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호감도를 낮추는데 상당히 이게 일조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강경파에 의해 끌려가는 보수 정당, 뭐 극우 성향을 띠고 있는 보수 정당과 굉장히 온건한 보수 정당은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다르거든요. 오히려 요즘은 민주당이 오히려 좀 강경파에 끌려다니는 모습하고 조금 대조가 되면서 이제 뭐 그런 선거와 관련된 것도 약간 의식을 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사실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임명을 강행했었죠. 오늘 이제 5.18 기념식 이제 이렇게 보도가 이제 많이 나가고 나니까 뭐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이제 임명 뒤에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좀 부글부글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약간 그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요일 날 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내 지도부의 전략적인 좀 뭐 실수 아니면은 뭐 전략적인 미스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덕수와 한동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공언을 해왔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통과되자마자 바로 한덕수 인준 표결을 20일 날 잡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강경기류로 가면은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여당에서 얘기하는 발목 잡기론에 스스로 이제 빠져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을 시킬 경우에 그리고 부결을 안 시켰을 경우에도 이를테면은 조금 민주당 여성 지지층하고 조금 어려운 그 어떤 뭐 압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어떤 스탠스를 정해놓고 별도로 가겠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는 게 기정사실이었잖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거라는 거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사실 다 임명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좀 외통수에 몰리는 자충수로 좀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 이재명 이제 위원장이 오늘 이제 인터뷰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정부 출범 초기니까. 그래도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그런 그 당내 분위기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다른 얘기네요. 근데 그 당내 분위기라는 게 사실은 원래 강경파들은 목소리를 쉽게 냅니다. 근데 온건파들은 그 목소리가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좀 격앙돼 있는 분위기니까 그렇기는 한데 실제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수가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 인준 표결을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오늘 뭐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을 바로 임명한 것은 협치는 아니지만은 또 한덕수 인준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방송에 나와서 또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 온건파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금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의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국 선거에서 지금 굉장히 여론 지표가 안 좋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17개 중에서 4개밖에 못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뚜렷하게 우위가 있는 게 호남 3개하고 제주 빼놓고는 지금 접전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열세거나 오차 범위 밖에서 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 최근에 지금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발목 잡기 프레임에 여기서 더 갇히게 되면은 지방선거 완패할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일종의 정치 생명이 지금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온건한 얘기를 한 거고 앞서서 정성호 의원이 과거에 이제 복심이라고 불렸잖아요. 정성호 의원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한덕수 총리 인준해야 된다. 개인 의견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명계에서는 지금 선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운을 띄우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계양을 해서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방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성적을 가져갈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이제 앞으로 정책 명운에도 좀 타격을 입게 되는 건가요? 그래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발언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이 선거가 걸려서. 예, 네. 뭐냐면은 예전에는 과반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7개 중에 9개를 가져가면은 과반, 네. 승리. 근데 최근에 이제 YTN 이틀 전에 라디오 인터뷰였죠. 특별히 뭐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숫자는 얘기 안 했는데 지금 호남만 가져가도 뭐 호남만 이거 가져가도?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 하나만 가져가도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라고 예. 해서 숫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후퇴한 게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반영을 한 거고 사실은 기준선을 그렇게 민주당 내에서 후퇴한다라고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전투에서 조금 살짝 이제 뭐 좀 의미 있는 퇴각 그러니까 좀 질서 있는 퇴각을 하면서 이 전장에서 좀 다음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금요일 이제 오후 2시에 민주당이 아마 의원총회를 해서 뭐 이 자유투표로 가느냐 아니면 당론으로 이제 정해서 가느냐 아마 결정할 것 같고요. 4시에 이제 투표를 한다고 하죠. 인준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인준하려면은 지금 그 국회의원 292명 전원이 출석한다면 최소한 197명이 이 찬성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민주당이 지금 167명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비밀 투표니까요. 예. 167표와 147표 사이는 20표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20표 이상의 이 이탈표가 있을 거냐 아니면은 뭐 이변은 없고 예상대로 지금 부결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분들한테 몇 명 물어봤는데 이게 진짜로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부결시켰을 때 정치적 부담감과 지방선거의 영향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어찌됐든 민주당의 과거엔 민주당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게다가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누가 반대표를 던지고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알 수가 없죠.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당론으로 반대하는 거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론으로 반대를 했는데 네. 만약에 통과가 돼버린다. 반란표가 많이 나와서. 이럴 경우에는 또 원내 지도부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금요일 날 다 같이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내일 모레 여론을 전체적으로 여론이 보면서 중요하다. 지금 보겠다라는 게 민주당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 뭐 금요일 이전에 이 뭐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예.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자진 사퇴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앞에 쓰면은 이거는 유화책이죠. 이렇게 부적격자가 했으니 이 통과를 시켜달라는 거고 네. 뒤에 쓰면은 만약에 총리 인준안이 부결됐는데 네. 그렇게 자진 사퇴를 하면은 예. 민주당이 협치를 안 해도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낙마를 시키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좀 더 당황스러워지는 건가요? 당황스러워지고 좀 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 뭐 이런 그렇군요. 것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서 예. 그것까지 지금 민주당이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더 경우의 수는 많아지고 좀 복잡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5.18 민주화운동이 42주년을 맞았는데요.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다양한 공연을 통해 과거 아픔에 대한 치유와 5.18 정신 계승을 메시지로 담아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희생자를 애타게 부르는 5월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올해로 42번째 5.18을 맞아 정부 기념식이 엄수됐습니다.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5월,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따스한 5월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추모 영상에서는 유공자와 역사 전문가, 배우 등이 택시를 타고 5.18의 역사적 사실과 사연을 전달합니다. 과거 아픔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슬픔과 상처를 감싸고 위로하며 희망 가득한 5월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참여한 사진작가의 이야기. 계엄군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당한 뒤 후유증을 앓다 숨진 김형영 열사의 사연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올해 5.18 기념식은 5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광주에 뿌려진 민주주의 씨앗을 가꾸어 희망 가득한 5월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모처럼 참석자를 대폭 늘려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은 모든 참석자가 일어서서 손을 맞잡거나 앞뒤로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광주 인권상, 인권과 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들에게 수여하는데요. 올해 광주 인권상은 미얀마 출신 인권운동가 신시아 마웅이 수상했습니다. 1988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민중항쟁에 참여했던 의사 마웅, 군부의 탄압을 피해 이듬해 미얀마 국경과 인접한 태국 메소세에 병원을 짓고 국경을 건너오는 미얀마 난민 치료와 교육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마웅은 연대의 의미를 되새겨준 5.18을 배우게 돼 영광이라는 수상소감과 함께 현재 미얀마의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했지만 그럼에도 민주화 운동을 이어나가는 미얀마는 80년 광주와 꼭 닮아있죠. 1988년 8월 8일 민주화를 요구하며 군부에 저항했던 미얀마의 8888 항쟁. 그로부터 33년 후인 2021년 미얀마인들은 또다시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나섰고 오늘로 472일이나 지났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까지 1,8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13,000명 이상이 체포됐는데요. 작년 12월엔 미얀마군이 마을에서 아동 4명을 포함한 주민 35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끔찍한 일도 있었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사회 화두는 단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우크라이나의 각국의 무기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미얀마는 그늘에 가려져 있는데요.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의 국방장관은 미얀마도 군부와 싸울 수 있게 무기를 제공해달라며 로이터에 이렇게 자필 편지를 보내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미얀마인들은 내전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연대와 지지의 뜻을 보내며 응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쏠린 틈을 타 군부의 악행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역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만큼 미얀마도 주목해달라고 읍수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잊지 않는 것, 42년 전에 우리와 닮아있는 미얀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그동안 이어가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었죠. 일단 미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또 코로나19 확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당국자는 과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을 때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48시간에서 96시간 내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위성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도 위성 사진을 토대로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지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 압축기와 펌프실로 추정되는 건물이 3번 갱도 새 입구 주변에서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 터널을 가로지르는 전선도 발견됐습니다. 본부와 지원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연구소는 3번 갱도 복구 작업이 지난 석 달간 진행돼 왔다면서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거론하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거부하면서 핵무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건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ven as the DPRK continues to refuse the donation of apparently much needed COVID vaccines, they continue to invest untold sums in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that do nothing to alleviate the humanitarian plight of the North Korean people.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핵실험을 연기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북한에서는 신규 발열자가 또 20만 명 넘게 나온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함 등을 거론하면서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엔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회의석상에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방역 형세가 변하고 있다면서 위기에 자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은 16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발열 환자가 23만 2천여 명 새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사이 6명 늘어나 누적 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고령층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비중도 높습니다. 16일 오후 6시까지 파악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56명 가운데 61살 이상이 17명, 10살 미만은 9명으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의 미숙성,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회의성, 비활동성이 방역 사업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제 강화도 지시해 다음 달 열릴 당 전원회의 등을 계기로 일부 간부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 행동에 대한 방치를 허용하지 말며 이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투쟁 열도를 앙양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모습을 보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눈에 띕니다. 또 호전 추이가 지속되고 방역 형세가 변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이행해서 모든 시민들이 자택 격리 치료를 진행한 이후부터는 5월 13일 경부터 현재 100명 내지 120명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위기 상황을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방역 협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시간을 갖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여의치 않으면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늘 23일 일본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대중국 견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새 경제협력 구상에 일본도 참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방문을 마친 뒤 일본에 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3일 기시다 총리와 만납니다. 첫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중국 견제를 위해 경제와 안보 등 각 분야에서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기시다 총리가 참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등 핵심 물자와 원자재를 참가국 간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포석입니다. IPEF の米国のインド太平洋地域への積極的なコミットメントを示すものとして歓迎をしております。日本もこれまで建設的に議論に貢献をしてきてお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동시에 일본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에 미국이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가입 의사를 밝혔는데 트럼프 정권 시절 탈퇴한 미국도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안보 협력 강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미국은 용인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이런 내용을 재확인하고 올 연말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国民の命や暮らしを守るために、具体的に何が求められるのか、これをしっかりと議論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抜本的に強化していく、こうしたことを考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 미국과 대중 공동전선을 선명히 하는 가운데 일본은 중국과 6개월 만에 외교장관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야시 외무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순방 기간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한 달 또는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데요. 안착기로 전환하더라도 입원비 지원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한 달 동안 우리 일상은 빠르게 예전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휴대전화 가입자가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30분 이상 머문 경우를 집계했더니 코로나19 유행 전인 3년 전보다도 소폭이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기지개를 켜듯이 이동량 또한 코로나 이전보다 1.3%가 늘어났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을 누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변화에 발맞춰 원래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2급 적용 안착기 시점을 오는 23일로 잡았습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정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지자체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늦춰질 가능성이 큰데 그 기간을 한 달로 할지 무기한으로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착기로 전환된다 해도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입원 치료비 지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이제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당수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인 부담 부분은 일정 시점 동안에는 좀 안착기에 가더라도 좀 더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도 안착기 전환 결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BA4와 BA5가 국내에도 유입됐는데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12에서 13%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와 재유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안착기 전환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여름을 앞두고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에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을 마련해서 실내 공기를 통한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현재 비행기 안에는 내부 공기를 걸러주는 헤파 필터가 장착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가장 높은 등급의 필터로 코로나를 포함해 바이러스의 99.9%를 여과합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이달 초 LED와 나노튜브 등을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99% 사멸시키는 광열 헤파 필터를 개발했고 제품을 생산 준비 중입니다. 이미 상용화한 것들도 있습니다. 전자식 마스크에 헤파 필터를 달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담긴 침방울을 차단한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이 기술들을 코로나 확산 차단에 적극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질병청과 식약처, 산업부, 환경부가 모여 헤파 필터의 바이러스 여과 성능 시험과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제거 효율 시험 등 항바이러스 성능 인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한 헤파 필터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부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잦은 곳들이지만 이들 시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억제용이라 항바이러스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한 공간에서 수업하는 시간들이 또 길고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교육부 쪽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을 했고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실 외 일반 병동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환기시설 기준도 강화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여름이 오면 에어컨을 켜고 문을 닫아 실내 환기가 안 되고 환자 수가 늘게 된다며 환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하루 10분씩 3번 이상 자연 환기를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환기 설비를 계속 가동할 경우 공기 전파 가능성은 3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은 KDI가 올해 14년 만에 고물가를 전망하며 소비의 힘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59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에 대해선 더 거칠 세금 수입보단 지출의 필요성을 따져 전체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의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 부담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자전거 타고 올 때도 있고 그냥 그래 차를 웬만하면 잘 안 타려고 그래요. 재료값이 줄줄이 오르니 물건값을 안 올리곤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거의 동시다발 그냥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 같은 원자재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인 나라 밖 악재들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큰 부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오름세와 더불어 외식 수요도 늘며 올 한해 물가가 4.2%의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일 거란 KDI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 1.7%에서 대폭 뛴 겁니다. 다만 물건값이 오르고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도 거리두기 해제와 추경 등의 영향에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닫진 않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수출이 흔들리고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도 살아나는 소비가 한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거란 얘기입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달 IMF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은 2.8%로 제시했습니다. 민간 소비가 향후 반등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의 빅스텝 언급 등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성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점진적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KDI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2차 추경이 물가를 끌어올리지만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더 많은 이득이 될 거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앞으로 들어올 세금과는 별개로 지출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수십조 원이 말 그대로 증발한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냉각기를 겪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조태현 기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99.999% 넘게 폭락한 이른바 루나 사태. 한때나마 주목받았던 코인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만도 못한 신세로 몰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휘청이는 분위기입니다.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정점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동조화 흐름을 보였던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이 반등했지만 비트코인은 가까스로 보합세 정도를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 한국산 코인으로 인해서 미국인들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팽배하거든요.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등락을 거듭해왔다는 점을 두고 조만간 반등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반면 단기간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일정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조차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불가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크게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고 함부로 매수하는 행위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자산이 가치를 갖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라는 이름처럼 기존 화폐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감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거래에 쓸 수 없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일반 거래에는 비트코인을 쓰기에는 전기세도 너무 많이 나가고 효율성도 너무 안 나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여전히 제도권의 바깥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른바 탈중앙화를 앞세워 단기간에 자산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 하지만 역설적으로 탈중앙화라는 가치가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전 세계 투자자 재산 48조 원이 증발한 루나 사태의 파장이 큽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도 막대한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도 쉽지 않은데요.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쇼미더경제에서 박종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루나 테라 폭락 사태. 일주일 사이에 이 자산 가격이 99.999% 폭락했다고 하죠. 하루아침에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건데,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폭락 보도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더 떨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전문가들 중에서는요, 언젠가 한번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우려를 참 많이 했었었고요. 경고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면 피해 규모가 작은 형태로, 네.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인식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가상자산은 규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과거 규제가 없었던 시절에 많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 또는 비공정한 관행들의 어떤 돈 거래들이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지금 목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주식시장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할 초반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들 중에서 일부 여기에서도 적지 않은 형태로 비슷한 형태가 목격되고 있고요. 예. 예전에 역사적으로 동인도 회사 일어나고 주식 투자의 어떤 거래 문화가 형성됐었을 때도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어떤 행태들이 있었었는데, 그 모습들이 이번 코인 시장에서도 일부 목격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투자 규모의 어떤 피해나 피해 그 인원의 규모가 너무 커서 다들 좀 되게 놀란 상황입니다. 국내만 이 코인에 투자한 분이 28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네. 네. 저는 이 코인에 투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루나와 테라가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규모의 영세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손꼽히는 그런 이 가상화폐였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름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이제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그 가상화폐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여타 코인이 변동성이 큰 것에 반해서 이것은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테라 같은 경우는 1테라라는 테라를 1달러에 무조건 고정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예. 아니 그러면 그 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1달러로 환율에 고정시킬 수가 있느냐? 네. 이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금이라든가 실제 달러를 준비 자산으로 실제 사놔서 실물 자산을 이제 담보로 맞습니다. 네. 그걸 해놓고 그 가치를 유지시키는 어떤 담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루나 테라는 그렇게 실물 자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테라라는 것의 코인의 가치를 1달러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테라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는 루나를 발행해서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테라의 가치를 다시 올려놓고 반대로 테라 가치가 너무 높아졌을 때는 오히려 많이 발행됐던 루나를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형태로 테라를 1달러에 유지시키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또 다른 코인으로 또 다른 코인의 담보를 잡는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도 많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이제 간단한 이 도식이 나왔습니다만 알고리즘으로 이제 테라와 루나를 연동시켜서 테라를 1달러에 이제 고정시킨다는 그런 원리죠. 네, 그런데 이게 깨졌던 가장 큰 이유는요. 예. 갑자기 한 2, 3일 만에 테라의 가치가 40% 가까이 떨어져서 0.6달러까지 폭락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루나도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양쪽 코인의 시세가 동시에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99% 가까운 폭락에 이른 것이죠. 왜 폭락한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것들이 워킹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네. 코인을 코인으로 담보한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달러 가치 상승 속에서 이것의 허상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일부에서는 일순간 너무 많은 매도 자금이 동시에 일어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에서도 한순간에 많은 그 자산 가치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경로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름대로 이거를 단기간에 폭락시켜서 돈을 벌려는 또 다른 세력들의 장치가 이렇게 과도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일종의 이제 작전 세력이 개입했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렸던 이 루나 테라의 폭락 사태를 보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사기 아니었나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 루나 테라에서 가장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파트는요. 이 코인을 구매한 사람에게 연수익률 20%의 수익률을 고정해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20%요? 예, 요즘 사실 20% 이자를 고정 이자로 지급해 준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바로 이 무리한 어떻게 보면 이 확정 이자 수익에 대한 약속 이것 때문에 일종의 폰지 사기가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폰지 사기라고 하면 앞서 받은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이자를 뒤에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그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순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 코인 시장은 어떠한 제도나 정책이 지금 가미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공권력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수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이러한 경로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러 공시 자료를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설들만 난무한 상황이죠. 작동 과정도 좀 불투명하고 그렇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이 루나 테러를 만든 이제 권도영 테라포렘스 대표 한국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테라를 이제 부활시키겠다면서 또 다른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CEO로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고 실제 뭔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더 큰 문매를 피하기 위한 어떤 면피용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지금 테라라는 또 다른 코인을 가지고 다시 그런 걸 만들어서 이전에 피해 본 사람들에게 그 코인을 다시 갱생시켜서 다시 뭔가 벌충시켜 주겠다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그리고 이렇게 큰 실패를 한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를 과연 또다시 줄까라는 의구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혹시 피해자가 있다고 하신다면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기존의 이제 금융시장과는 전혀 다른 이제 논리로 작동하는 그런 그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거나 물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작동 원리를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기존에는 뭐 은행이 있거나 이 금융당국이 이제 개입을 하고요. 서로 간에 어떤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은행도 없고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이렇게 이제 폭락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이제 신뢰가 흔들리게 되고 이제 불안감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이 가상화폐 전반적으로 좀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런 맥락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비슷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흔히 뱅크런이라고 하죠. 예. 어떤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될 경우 혹시 내가 거래하는 은행도 파산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금을 다 인출해 가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 다른 은행의 파산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 테라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산해서 직접 투자, 자신이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했던 분들에 대한 큰 회의감을 가져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과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 3년 지난 지금 보면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에 동시에 투자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코인 시장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좀 불편부당한 일들이 생기고, 또 최근에는 주식 시장에서도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저해시키고 개인들이 이런 자본시장 또는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하려는 문화를 앞으로 크게 훼손한 것 같아서 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관심인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지, 아니면은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려서 오히려 이제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그 계기가 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폴 크루그만 교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번 이제 루나 폭락 사태를 보고 기존에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던 학자로 유명합니다만, 과연 십몇 년 동안 가상화폐가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투기 이상의 의미가 있느냐? 이 화폐로 식료품 하나 살 수가 없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피해자만 양산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 우리가 가상자산을 바라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네. 원래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에 따라서 그것의 형질과 형태, 특성이 계속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뭔가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라든가 부가가치, 또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한 것이 아직까지 목격되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떤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가상자산이라는 형태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려는 노력들은 이 루나 사태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가상자산이 지구상에 완벽하게 없어지는 세상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엄연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들어간 시장을 오히려 우리가 양성화하거나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합한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공약에 보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해서 안정적인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공약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이제 타산지서 삼아서 조금 더 빠른 그런 제도적 안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있나요? 예,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거래들을 공정하게 하는지 또는 불공정하게 하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인 두 사람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지, 그리고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지, 아니면 사전에 누군가가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먼저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규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정보를 앞서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적지 않은 자본을 가지고 코인의 시장의 가격을 교란할 수 있는 세력들이 분명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예전에 80년대, 70년대 증시에도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제도적 보완이 일어났는데,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그런 제도적 보완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규제책, 그리고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
이 점만은 좀 유의하시고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점 있습니까? 예, 이번 테라 루나 사태가 이렇게 많은 피해가 일어났던 이유는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았었어요. 네. 한국인들은 안정적인, 확정적인 수익을 좋아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안전성을 강조했던 코인이고요. 그리고 확정이자 20%를 주겠다라고 또 다른 형태로 고정적인 수익을 약속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그것도 굉장히 많은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유망한 사람이 만든다. 여러 가지로 이 코인에 대해서는 뭐 기대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는 실제 이 가상화폐가 실제 워킹하는지, 실제 그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는지를 하나도 설명해 주지 않는 요소들입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가상자산에 계속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정말 단순히 CEO가 누구래더라, 이거는 고정적이 되더라, 이런 문구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 그것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작동하는지를 좀 면밀히 바라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까지 투명한 시장이 아닙니다. 예.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시장에는 악당들이 꼭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굳이 투자를 하실 때는 큰 손실도 볼 수도 있다. 이런 그 마음 각오까지 갖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본인 투자액에 굉장히 이 소액만 투자하는 뭐 그런 적극법도 유효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이런 가상화폐 시장, 물론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가능성도 함께 갖고 가는 그런 그 미지의 세계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떤 리스크도 이제 동반되니까요.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종호 명지대 투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승진 발령됐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 안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중용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되살리겠다고 밝힌 한동훈 장관. 하루 만에 전격 단행된 법무검찰 고위간부 인사 역시 색깔은 분명했습니다. 핵심 요직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전면 배치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을 이끌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과거 한 장관 밑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발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과 3차장을 지낸 뒤 연달아 좌천됐던 특수통 검사입니다.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각각 특수 1부장과 3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역시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각각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서울 남부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검에서 각각 대변인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했던 권순정 부산 서부지청장과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도 각각 검사장급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일했고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우곤 대구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처럼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빚었던 인사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줄곧 지난 정부에서 부당하게 좌천당했다고 주장해온 한 장관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보직이 채워지면서 차기 총장 인선과 이어질 추가 간부 인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노골적인 내편 인사라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LH 사태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국무위원 후보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이해충돌입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공공기관 15,000곳, 200만 공직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LH 사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부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앤장 등을 오간 행적,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 등에는 모두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마침내 통과 1년 만에 본격 시행됩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취급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부동산 개발 지역 내에 친인척 등이 땅을 보유하거나 살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그리고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의무 5가지, 모두 10가지 행동 기준입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징역 7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징계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익 환수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매우 엄격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 고위공직자들의 민간 부문에서의 활동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를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도 대상인 만큼 다음 달까지 신고 제출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모두 신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권익위가 법 시행 전 지자체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적발된 인원은 10,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사에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안미영 변호사를 필두로 한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은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은폐, 무마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던 고 이해람 공군 중사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상부에 알린 건 지난해 3월. 초동 수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극단적 선택만은 막을 수 있었을 거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대적인 수사 끝에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려 한 경찰이나 가해자 소환을 미룬 군 검사, 감독 책임이 있는 전익수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처벌을 면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건 맞지만 형사적으로 직무유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단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전 실장의 경우 사망 전까지 법무실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습니다. 결국 부실 수사에 대한 부실 수사란 논란이 일었고 유족이 꾸준히 특검 도입을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특검만이 마지막으로 제가 믿어볼 수 있는 우리 딸 예람이 자결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를 다시 찾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검사 출신의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 사망 1년 만에 특검 수사가 현실화됐습니다. 특검의 과제는 2차 가해 수사와 군 당국의 사건 은폐 무마 의혹 규명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유족 측은 애초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경위와 함께 신고 이후 이어진 회유와 협박, 전출을 간 부대에서의 2차 가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 특검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식으로 유족을 만날 예정이라며 젊은 군인의 사망 뒤에 있는 억울함을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걸로 보이는데 주어진 시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유족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성범죄와 관련한 최초 특검이라는 관심 속 첫 발을 떼게 된 고 이해람 중사 특검이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아역 배우로 영화 아저씨에 출연했던 배우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다 주변 시설물도 여러 들이받았는데 변압기가 손상돼 일대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서서히 대로로 들어서는 검은 SUV 차량. 갑자기 휘청이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그대로 인도 쪽으로 돌진합니다. 운전자는 다름 아닌 영화 아저씨로 이름을 날린 배우 김세론 씨였습니다. 이 변압기가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앞부분에 끼어진 이 어떤 부품하고 같이 여기 길거리에 깔려 있었어요. 김 씨는 가드레일과 가로수뿐 아니라 변압기까지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3시간 반가량 일대 전기가 끊겨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오전에 3-4시간 정도 자살을 못했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는 오전 손님들이 많은데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 인근 가게들 전부 냉장고나 냉동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전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피해를 입었을까 봐. 김 씨는 사고 뒤에도 계속 운전을 이어갔고 강남 일대에선 비틀거리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여러 건 반복해서 접수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사고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에는 김 씨 말고도 동승자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대신 체열을 통한 정확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사고 후 미처리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시험이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급작스럽게 바뀐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학당 강사들은 자신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학교 측의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학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A씨. 하루 평균 4시간의 강의를 위해 2시간 정도는 수업 준비를 합니다. 과제 첨삭과 시험 출제, 채점, 그리고 회의 등 강의 외에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 수업 진행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는 저희가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선생님, 학생들 앞에서. 하지만 수업 준비를 위해 쓰인 시간은 강사 개인의 노력일 뿐 노동의 대가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직 강의 시간에 대해서만 평균 3만 원 남짓한 시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강사들은 강의 준비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무급 노동에 대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수업의 질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시간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아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문제 해결 대신 업무에서 이 강사들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강사들이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채점하던 시험은 사라졌고 최근 치러진 기말 시험은 학교 측이 만든 객관식으로 대체됐습니다. 수업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포함된 게 아니라 시험 출제라던가 채점에 대해서도 포함된 그 금액이거든요.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일주일 전에서야 주관식으로 치러진 중간시험 성적이 삭제되고 기말 시험이 100% 객관식으로 치러진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비자 연장을 결정짓는 어학 성적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판가름 나게 된 겁니다. All the pressure was put into the final exam. Them evaluating us this way was very disappointing in a sense because it gives me a sense of like if this is what the best do, I don't understand. 앞서 법원은 한국어 강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내 한국어 교육원 대부분이 강의 외 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